대북해에서 북한과 일본이 충돌하다 북한은 일본 군함을 침몰시켰다. 일본, 북한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 대전쟁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북한이 일본의 군비 확대 행보를 지적하면서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신형 호위함 장령에 대한 반발 주장 등을 전개했다. 4일 북한 외무성은 차성일 일본 연구소장 명의 게시물에서 G7 순회자 회의에 참가한 일본 수상 기시다가 국제사회를 향해 요소를 늘어놨다 면서 대북 중러 비난 언급을 지적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북한 발언에 대해 얼빠진 CVID 타령을 되풀이했다고 했으며 나토 순회자 회의를 계기로 미국 상전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면서 대북 대응을 위한 미일 협력 강화 언급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기에 차 우리를 걸고 드는 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변함없는 대륙 침략 야망의 집중적 표현 이라며 특유의 교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멀리 서반구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들며 저들 안보가 당장 위험에 처한 듯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요설의 이면엔 재침 야욕 실현을 위한 무력 증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흑심이 진하게 배있다고 비난했다. 차 소장은 지금 일본은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사비 확대, 전투함 건조,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 등을 지적했다. 또 새로 건조하는 전투함들의 지난 세기 침략전에서 수장된 군함들 이름을 버젓이 따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의 조선, 북한, 은 을사 5조약을 강요당하던 100여 년 전 조선이 아니면 오늘의 아시아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야망 실현의 희생양으로 삼고 마음대로 난도질하던 아시아가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며 일본은 수백만 자국민을 대포밥으로 내몬 군국주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김설아 일본 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물을 통해 일본 신형 호위함 장령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김 연구원은 호위함 이름을 이번에도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된 경순양함을 연상하게 하는 야하기호로 명명했다. 며 일본은 새 군함 건조마다 구 일본 해군에 복무한 함선 이름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이즈모호와 가가호만 봐도 이즈모는 지난 세기 초 대중국 침략전에서 악명을 떨친 함선 이름이며 가가는 태평양 전쟁 시기 진주만을 습격한 항공모함 이름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굳이 침략전에 광분하다 바다에 수장된 구 일본 해군 함선 명칭을 되살리는 의도는 제국시대 옛 지위를 갈망하면서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오늘날 또다시 지역의 전쟁 세력, 재침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며 이미 시각의 대륙 침략으로 나갈 수 있게 자위되는 선제 공격형으로 완비되고 법제도 마련을 위한 헌법 개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부르짖으며 돌아치는 일본 자위대는 대동아 공영권 리명 아래 히노마루를 꼬나들고 기미가요까지 외쳐대며 아태 지역을 피로 물들이던 황군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2. 북어선 일본 단속선 동해서 충돌, 북한 선원 60여 명 전원 구조.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오늘 7일 오전에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돌로 배에 물이 들어오자 북한 어부 60명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 어선은 충돌 20여 분 후에 가라앉았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은 모두 구조됐고 다른 북한 어선으로 인계됐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북한 어선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왔고 단속선이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라앉은 북한 선박은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대화태 주변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어선들이 대화태 어장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북한 어선 300척을 이곳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북한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총을 겨누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3. 북한, 일본 군함도 왜곡전 시 맹비난, 아베 반성하라. 북한은 1일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를 한 것에 대해 반일륜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섬나라의 전도를 망치는 행위, 제목의 논평을 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전시했는데 여기에는 하시마, 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일본은 이들 유산이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인과 기타 국민의 강제노 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공개된 전시물은 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과 국제기구의 결정을 헌신작처럼 차던지고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날조품들을 버젓이 진열해 놓았다. 며 하시마 탄광은 생활환경과 노동 조건이 너무도 열악한 것으로 하여 개발 초기부터 일본인들 속에서까지 지옥으로 불리운 곳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미쳐 날뛸수록 국제적인 대일 규탄과 증오의 열기는 고조될 것 이라며 아베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도덕적 의무인 과거 죄행에 대한 성근, 성실, 한반성과 철저한 배상을 바로 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도 조선인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명의로 관련 담화를 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했습니다. 4. 워싱턴 톡, 아베 전 총리. 납북자 문제 전념, 북한 국경 봉쇄, 인도주의 위기 심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전념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인도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키스루스 전 미북한위원회 사무총장과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의 대담을 함재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일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특별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요. 생전 업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키스루스 사무총장, 먼저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의 유족, 친구들에게 이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북한 문제에 집중한 전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할 때마다 납북자 문제를 자신의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에 뒀습니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북한과 어떤 관여를 할 때도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프랭크 자누지 현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 함께 2003년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을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소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누지 대표와 저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 도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내각관방 부장관이었던 아베 전 총리는 우리와 긴 시간 만났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꽤 열심히 다뤘고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전 총리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그의 후임자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루스 사무총장, 아베 전 총리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인은 자국 지도자가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아베 전 총리는 이에 반응을 보인 것이죠. 특별히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기쁜 일이 될 텐데 이를 현안으로 살려둔 겁니다. 진행자, 스탠거론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 저 또한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의 가족 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되짚어보면 루스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북자 문제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이미 진전을 보였죠. 유골 일부가 돌아왔고 북한은 일본 국민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다만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베 전 총리가 이어받아 해결하고 북한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그가 해법을 제시하려고 했던 가족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유산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은 일본과 납북자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스탠거론 선임국장, 저는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 지도부가 영내 다른 나라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곧 벌어질지는 의문이지만요. 이 사안이 종결된 것이라고 보기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 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고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왜 공개했을까요? 루스 사무총장, 김 대표 등은 투명하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열린 입장과 북한과 연결하려는 미국의 의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급에서 북한과 만나고 싶다는 점을 말이죠. 저는 북한이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했죠. 따라서 만나자거나 북한과 연결되고 싶다는 미국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나 하노이와 같은 긴 만남을 스티븐 비건과는 갖고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는 것을 정치적 책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스탠거론 선임국장,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었죠. 북한의 회의적인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마 북한 정권 내에서 그다지 인기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코백스나 다른 유엔 기구 등을 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고 북한은 미국과의 정치적 측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북한의 성명이 미국과의 관여에 대한 실망감 혹은 회의감을 드러낸다고 보십니까? 루스 사무총장,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북한의 성명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정부 간 관여를 계속 꺼렸습니다. 민간 분야 대화도 그랬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 비정부기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명은 새로 발표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그들의 오랜 입장입니다.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주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루스 사무총장, 북한에 관한 한 저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물론 날씨가 요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황이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마쿠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